이 두 가지 일화를 통해서 이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신이 천벌을 내린다는 종교적 가르침은 거짓이라는 거죠. 이반이 보기에. 그렇게 해서 이반의 생각은 신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흐릅니다. 이반의 사상이. 근데 이게 이제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반이 말한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당시 러시아 사회의 부조리를 신에게 해결해 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간 스스로가 나서서 그 당시 러시아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소설가라고 불리는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이자 유작이죠.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이 발표된 해가 1880년입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18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년 후에 돌아가셨죠. 까라마조프 가문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한 명을 더 얘기를 해야죠. 아버지. 네, 아버지 표도르 까라마조프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래에 세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세 형제들 말고 아버지가 옛날에 그 동네에 있던 백치 여인을 겁탈해서 낳은 것으로 짐작되는 그 스메르자코프라는 사생아가 이제 마지막에 있고 그 사생아는 그 표도르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그 음식을 요리를 하는 하인으로 살고 있었고 나머지 세 아들은 집을 떠나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치 여인을 겁탈해서 낳은 아들 스메르자코프라는 아들이 하인으로 요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외지에 살고 있던 세 아들이 한 번에 고향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책은 시작됩니다. 사실 그들이 한꺼번에 돌아온 이유는 큰아들 이름이 드미트리인데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드미트리가 사실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좀 음탕하고 좀 표독스럽고 좀 탐욕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음탕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큰아들 드미트리가 사실은 아버지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드미트리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방탕한 성격이었는데 가진 돈을 전부 탕진하고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겼던 유산 중에서 아직 자기가 받지 못한 나머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고향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물론 사실은 줄 돈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드미트리에게 그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한 푼도 더 줄 생각은 없었죠. 당연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 둘째 이반은 조금 이제 침울한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 형제 중에서는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이반이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큰 형이 드미트리가 아버지 집을 찾아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큰 형 성격에 무슨 큰일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둘째 이반은. 그리고 막내 이름이 저 유명한 알료샤인데 알료샤는 이 세 형제 중에서 좀 정신적인 성격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이 알료샤는 이제 고향 마을 근처에 있는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알료샤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알료샤의 특징은 정말 재미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료샤한테 처음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알료샤가 그걸 다 고지고대로 믿어버리니까 나중에는 결국 알료샤한테는 거짓말도 못하게 되는 그 정도로 순수한 인물인데 제가 이 알료샤를 좀 닮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어쨌든 알료샤는 이런 성격을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면서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받으러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소설은 그것만으로 돌아가는 소설은 아니고 여기에서 중심되는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 아버지와 큰아들 드미트리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이유는 바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루센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그루센카라는 한 여인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진 거죠. 네, 상상하기 힘들지만 네, 아버지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이 큰아들 드미트리는 그루센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고 아버지는 돈을 미끼로 그녀를 유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아들에게 양보할 생각은 1도 없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그루센카라는 이 여인도 만만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 아버지와 아들 둘 다 가지고 노려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구조가 잡히셨죠? 그루센카라는 아주 강력한 여인이 있다. 이 여인을 두고 아버지와 큰아들 드미트리 사이에 경쟁이 벌어졌는데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이 작품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집안에 3천 루블을 곱게 포장해놨어요. 3천 루블이면 대충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큰 돈을 포장해 놓고 그루센카에게 언제든지 와서 이 돈을 가져가라. 내가 선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드미트리 입장에서는 드미트리는 이제 그 한 푼 없는 사람이니까 드미트리 입장에서는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루센카가 드미트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어디론가 가는데 이 드미트리 입장에서는 그루센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의 집에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그루센카를 쫓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덮치려고 하는데 그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드미트리가 아버지의 집에 한밤중에 찾아간 그때에 맞춰서 아버지가 살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드미트리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됐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저 부자가 돈과 여자 때문에 싸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드미트리가 그 아버지가 살해당한 현장에 있었고 또 심지어는 드미트리가 그 자기가 이제 집에 갔다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그 하인 그리고리라는 이름의 하인을 돌로 쳐서 막 그 하인이 중상을 입고 온몸에 막 피가 묻을 정도로 그런 물적 증거도 남았고 그런 상태여서 이제 드미트리는 아버지의 살해 용의자라는 그 처지에서 지금 벗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후에는 그래서 드미트리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꾸레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좋아요는 힘이 되죠. 자, 이것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여자 때문에 벌어진 친부 살인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 이 설정,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역사적으로 이 설정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권력을 아들에게 양보하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와 결국 그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네,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 비극을 대표하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의 줄거리입니다. 이 오이디푸스 왕에서 왕은 곧 태어날 자신의 아들이 언젠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차지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을 듣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신하에게 갓 태어난 아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는데 당연히 이제 어찌어찌해서 아들은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된 아들이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서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한다라는 얘기가 이 오이디푸스 왕의 줄거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이 죽지 않았고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한다. 이게 오이디푸스 왕의 내용인데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어쨌든 신화는 비유니까 이 이야기를 좀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죠.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한다는 말은 아들이 자라면 아버지의 권력을 차지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어머니라는 말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것도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란 바로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다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는다라는 거고 어머니를 차지한다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바로 오이디푸스 왕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라는 얘기는 이 오이디푸스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거죠. 권력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와
그 권력을 빼앗기 위한 아들 간의 투쟁으로 당연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도 작가님이 오이디푸스를 변형해서 만들어낸 그 당시 러시아의 사정에 맞게 변형해서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이디푸스 신화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세대 교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가 매우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이유는 일단 아버지가 됐건 누가 됐건 일단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들에게도 그것을 넘겨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득권의 속성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이디푸스 신화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신화가 또한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가 또 게다가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으려고 해도 결국은 아들이 그 권력을 빼앗아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권력을 물려주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식으로든 그 권력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오이디푸스 신화가 상징하는 두 가지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까라마조프 형제들도 당연히 도스토옙스키의 러시아판 오이디푸스 신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돈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하는 그런 구조를 당시 러시아의 상황에 맞게 도스토옙스키가 쓴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중심으로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이디푸스 신화에 입각해서 이 작품을 보면 아버지 표도르가 아들에게 여자를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그 무엇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음을 상징하는 설정이겠죠. 그리고 아들 드미트리는 아버지에게 계속 도전하죠. 아버지 표도르와 아들 드미트리를 확장시켜가지고 아버지 표도르를 러시아의 모든 아버지들이라고 생각하고 드미트리를 러시아의 모든 아들들이라고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죠. 비우니까 러시아의 모든 아버지들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모 세대라고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표도르가 상징하는 것은 러시아의 부모 세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드미트리가 상징하는 것은 러시아의 자식 세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확장시켜서 해석하면 까라마조프가 딱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작가는 러시아의 아버지 세대는 일단 자신들이 획득한 권력에 탐욕스럽게 집착해서 자식 세대에게 그것을 물려줄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작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식들이 제대로 성장하건 말건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욕심에만 집착했습니다. 이렇게 작가는 판단한 거죠. 그런데 결국 그런 환경에서 자란 자식 세대들이 성장하면 결국 아버지 세대와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드미트리처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판단한 러시아의 사회의 악순환이었던 거죠. 탐욕스럽고 자신의 욕망에만 집착하는 부모 세대들, 그리고 자식 세대들 관리를 안 하니까 그 자식 세대들이 자라면 똑같이 아버지 세대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이것이 영원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도 작가님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품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그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라는 작가의 주장이 담긴 작품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드미트리는 전형적인 그런 자식 세대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사실 드미트리는 원래 매우 선하고 순수한 성격을 가진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그가 자라서 아버지와 똑같은 어른이 되고 만 거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 작품이 진행될수록 드미트리는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장면도 나오는데 어쨌든 끊어서 보자면 드미트리는 부모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방치된 채 자라서 결국은 자라서 아버지 표도르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러시아의 자식 세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둘째, 이반은 그런 악순환을 지켜보는 지식인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까라마조프 형제들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이반에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그리고 어렵게 보시는데 이 작품에는 그런 이반의 사상에 대해서 두 가지 주요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먼저 저 유명한 대신문관이라는 일화와 어느 지주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신문관 일화는 만약에 당시 러시아 사회에 예수가 부활해서 나타났다라면 하는 그런 설정인데
예수님이 러시아에 부활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좋은 일을 하다가 결국 고위 사제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감옥에서 사제는 예수에게 너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인간들이란 원래 복종을 좋아하는 종족이라 자유보다는 예속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예수에게 그래서 우리는 너와의 계약을 끊었고 그 사이 악마와 계약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을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은 자유로울 때보다 오히려 종속됐을 때 본인들이 더 편하다고 느낀다. 이제 너는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일화가 바로 그 대신문관이라고 두 번째 일화는 어느 지주에 관한 것인데 당시 러시아의 지주는 자기 땅에서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땅에서 일하는 농노들을 마음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영주가 어느 날 사냥개를 새로 산 거예요. 사냥을 하려고. 근데 이제 그 사냥개의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어가지고 농노의 아이들 중 한 10살 먹은 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 아이에게 힘껏 도망치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냥개를 풀어요. 쫓아가라고. 그 결국은 아이가 있는 힘껏 도망쳤지만 결국 사냥개에게 따라잡혀가지고 사냥개에게 물어뜯겨 죽는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당시 러시아에. 근데 이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이는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았고 죄를 지을 시간도 없었다. 너무 어려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죄 없는 아이는 비참하게 개한테 물려 죽었고 그런 짓을 자행한 지주는 늙어서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았다. 이 두 가지 일화가 바로 당시 러시아 사회를 이반이 판단하는 일화인데 이 두 가지 일화를 통해서 이반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은 신이 천벌을 내린다는 종교적 가르침은 거짓이라는 거죠. 이반이 보기에. 그렇게 해서 이반의 생각은 만약 신이 존재했다라면 그 죄 없는 아이를 물려 죽게 한 그 지주를 벌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지주는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걸 토대로 생각한다면 이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거기서 이반의 생각이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이 책에서 어디로 흐르냐면 신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흐릅니다. 이반의 사상이. 근데 이게 이제 까라마조프 형제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반이 말한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인간이 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당시 러시아 사회의 부조리를 신에게 해결해 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간 스스로가 나서서 그 당시 러시아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의 저 끝에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저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렇듯이 이반은 똑똑했지만 한편으로는 비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반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 예감을 받게 돼요. 이반이 걱정했던 건 그거죠. 형 드미트리가 실제로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반은 비겁하게 그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잘 지키고 있다가 결국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라는 게 생각은 깊게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실행할 용기, 그것에 맞설 용기는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이반이 내 자신이라고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얘기인데 결국은 혁명을 일으켜서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을 도스토옙스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길 용기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막내 알료샤의 차례인데 알료샤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돈이나 명예, 심지어 여자에게까지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원래 이제 수도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 수도원에 이제 조시마 장로라는 사람이 알료샤에게 비겁하게 수도원에 숨어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을 바꾸는데 자신을 희생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조시마 장로가 말한 그 희생이란 바로 혁명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알료샤는 원래 돈이나 명예, 여자 등에 아무런 욕심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하기에 이 혁명이라는 것은 이런 알료샤처럼 사적인 욕심이 전혀 없는 순수한 존재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도 작가님은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알료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 이 작품 마지막 장면이 좀 유치한 얘기들이 나와요.
알료샤가 그 10대 초반에 이제 소년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10대 초반에 이제 소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알료샤가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뭐 이런 약간 유치한 대사를 날리면서 이 작품이 마무리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라는 말은 바로 10년 후에 그러면 지금 10대 초반인 소년들이 10년 후에는 20대 초반이 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20살인 알료샤는 10년 후에 이제 30살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10년 후에 알료샤가 20대가 되었을 그 소년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자, 잘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원래 이 작품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출판하려고 준비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까라마조프 세 권은 그것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네, 2부에서는 그 10년 후에 실제로 알료샤가 그 소년들과 함께, 청년이 된 소년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는 내용을 담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부가 출간되고 나서 작가님이 바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2부는 끝내 출판되지 못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몹시 궁금해요. 어떻게 그 혁명을 이끌어 나갈지 알료샤가. 지금 설정 자체가 알료샤는 돈이나 명예나 여자 그 어느 것에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러시아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행동을 했을 텐데 그 행동이 어떤 거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지형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여가지고